병실의 공기는 서늘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하얀 침대 위에서 나는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눈꺼풀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청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내 딸 지은. 이 의사와 나누는 나직한 목소리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고막을 파고들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만약 지금이 정말 하늘의 뜻이라면, 그래서 엄마가 이대로 떠나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엄마 본인에게도 일종의 해방이 아닐까요? 그 순간 나의 심장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70평생을 지탱해온 내 세상의 기둥이 부러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오히려 눈을 더 질끈 감았다. 얼굴 근육 하나라도 떨려 내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딸은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이미 해방이라는 단어만이 맹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내 피와 땀, 내 젊음을 송두리째 갈아 넣어 키운 친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잔인한 선고였다. 내 이름은 김영자. 김영재이, 올해 73이다. 폐렴으로 입원한 지 일주일째. 몸은 아직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허약했지만 정신만은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명징해졌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외동딸 지은이가 나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남편 민석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딸 지은과 사위 성은숭 훈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나는 얹혀 산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뼈가 으스러져라 일했다. 손주들을 돌보고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했으며 매달 나오는 내 연금까지 털어 생활비에 보댔다. 나는 진심으로 믿었다. 내가 이 가정에 환영받는 일원이며 나의 존재가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나의 착각을 비웃듯 계속되었다. 엄마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방해도 안 될 테고 성훈 씨랑 저도 훨씬 편해지겠죠. 민지랑 준호도 이제 다 컸으니 할머니가 졸졸 따라다니며 챙겨줄 필요도 없고요. 엄마가 쓰시던 그 방, 개조해서 성훈 씨 서재나 홈 오피스로 쓰면 딱 좋을 텐데 한마디가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다. 딸에 대한 나의 마지막 남은 환상. 그 가느다란 실오라기마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의사는 내가 회복 속도가 빨라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하듯 말했지만 지은이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가 내뱉은 한숨 소리에는 안도가 아닌 짜증 섞인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나의 회복이 딸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차가운 병실 침대 위에서 나는 아직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내 영혼은 이미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이것은 내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결정이었다. 지은이가 내가 사라지기를 그토록 원한다면, 내가 그들의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일 뿐이라면, 그래, 소원대로 해주마. 하지만 그 방식은 네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인생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며 자신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준 사람을 경멸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리라. 지은이는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이 늙고 병든 노인네의 손에 아직 몇 장의 결정적인 카드가 쥐어져 있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는 쓸모없는 짐짝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아직 내 인생의 주도권을 펼 힘이 남아 있었다. 기억은 자연스럽게 젊은 날의 부산으로 흘러갔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불어오던 그 시절. 나는 부산의 한 방직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콩나물 시루 같은 통근 버스에 몸을 싣고 졸린 눈을 비비며 타임카드를 찍었다. 기계 소리가 요란한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번 돈은 쥐꼬리만 했지만 희망이 있었다. 내 남편 민석 씨는 성실한 건축 노동자였다.
우리는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낙지만 아늑한 우리만의 작은 집을 장만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공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심했다. 민석 씨는 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비록 외벌이가 되어 살림은 빠듯해지겠지만 우리 딸에게만큼은 세상의 모든 사랑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 1년은 정말이지 궁핍했다. 반찬이라곤 김치와 멸치볶음뿐인 날이 허다했지만 우리 세 식구는 행복했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민석 씨는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도 어린 지은이와 놀아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글씨 쓰는 법을 가르치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일러주었다. 나는 집안을 쓸고 닦고 정성껏 밥을 지어 먹이고 학교 학부모 회의란 회의는 빠짐없이 참석했다. 우리는 하나의 완벽한 팀이었다. 민석 씨와 나는 우리 딸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 헌신했다. 지은이가 15살 되던 해 우리는 남들 부럽지 않은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로 했다. 마치 성인식처럼 화려하게 그 하루를 위해 우리는 꼬박 2년을 저축했다. 드레스, 음악, 출장 뷔페, 장식 비용까지 모든 것이 돈이었다. 민석 씨는 몇 달 동안 주말도 반납하고 야근을 했고 나 역시 동네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주는 부업을 다시 시작했다.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리며 눈이 침침해져도 딸아이가 기뻐할 모습만 상상하면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다. 파티 당일 화려하게 장식된 행사장을 보고 지은이가 지었던 그 환한 미소. 아빠와 왈츠를 추며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야. 난 부산에서 제일 운 좋은 딸이야. 라고 속삭이던 그날 밤. 그 한마디에 지난 고생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땐 몰랐다. 그 말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은이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 했다. 등록금은 상상을 초월했다. 민석 씨와 나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다. 결국 우리는 집안의 가구들을 내다 팔고 민석 씨는 주말에 투잡을 뛰기 시작했다. 나 또한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풀타임 재봉사로 일했다. 3년 동안 우리는 최저 생계비만 남기고 모든 돈을 딸의 학비로 쏟아부었다. 지은이가 장학금을 받지 못해도 성적표를 들고 올 때면 그저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지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우리 부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성훈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왔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회계사라고 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깍듯한 말투.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는 그가 듬직해 보였다.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노후 자금까지 털어 결혼식 비용을 대주고 신혼여행까지 보내주었다. 결혼 초기 몇 년은 평화로웠다. 딸 부부는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에서 살았고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그들을 찾아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손녀 민지와 손자 준호가 태어났을 때 나의 행복은 절정에 달했다. 꿈에 그리던 대가족이 완성된 기분이었다. 딸 부부가 데이트를 하거나 쉴 수 있도록 나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아기가 내 품에서 잠들 때의 그 따스한 온기. 나를 보며 방긋 웃는 천사 같은 미소는 내 삶의 새로운 활력소였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예고 없이 깨지는 법이다. 민석 씨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투병하던 마지막 2년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병원비 청구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평생 모은 저축은 바닥을 드러냈다. 지은이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려 애썼지만 아이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한계가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석 씨는 내 손을 꼭 잡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여보, 당신이랑 살아서 행복했어. 지은이랑 애들을 잘 부탁해.
그것이 그의 유언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의 그 막막함이란. 나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라도 바쁘게 움직였다.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며 집안을 먼지 하나 없이 쓸고 닦았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하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적막과 고독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슬픔은 배처럼 나를 집어삼키려 했다. 지은이는 혼자 지내는 나를 걱정하며 자주 찾아왔다.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병원 검진 때도 동행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엄마, 굳이 혼자 계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 집방도 남는데 합치시는 게 어때요? 애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아할 거고 엄마가 계시면 저랑 성훈 씨 일 나갈 때 집안일이나 애들 봐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다시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밤마다 겪는 사무치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설레게 했다. 나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살던 옛집을 팔고 그 돈으로 지은이네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계약금을 보태주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나는 안락한 보금자리와 삶의 목적을 얻었고 딸 부부는 육아와 가사를 도와줄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으며 손주들은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할머니를 얻었으니까 합가하고 처음 인연은 정말 좋았다. 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민지와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딸과 사위가 출근하면 집안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하고 빨래를 개어 놓았다. 오후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저녁이면 식구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푸짐한 밥상을 차렸다. 나는 내가 이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둥이라고 느꼈다. 내 노동과 내 연금과 내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중받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균열은 아주 서서히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가 오자 가족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지은이는 승진을 거듭할수록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나에게 퉁명스러워졌다. 사위 성훈이는 점점 더 나를 어려워하거나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자기 일과 취미에만 몰두했다. 어느새 나의 희생은 고마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내가 하는 집안일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밥값을 하는 늙은이의 의무로 치부되었다. 손주들이 더 이상 내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나의 존재는 집안의 골칫덩어리나 낡은 가구처럼 취급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말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엄마, 이제 손이 느려져서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네. 어머니, 굳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달그락거리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시리얼 먹고 갈게요. 사위는 내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이제 혼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하나씩 나의 역할을 박탈해 갔다. 그것은 단순히 일거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피 같은 돈을 보태 마련한 이 집에서 나의 의미와 지위를 지워가는 과정이었다. 거실에서의 대화에서 나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거나 거실 인테리어를 바꿀 때도 내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내가 연륜을 담아 조언이라도 하려 하면 그들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마치 눈치 없는 어린애가 끼어든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존경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잉여 인간일 뿐이었다. 입원하기 전 몇 달 동안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지은이는 대놓고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요양원은 예전 같지 않아요. 또래 친구들도 사귀고 노인 전문 프로그램도 있고 엄마도 거기 계시는 게 훨씬 편하고 즐거우실 텐데. 마치
나를 위한 천국인 양 포장했지만 그 속내는 뻔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애써 화제를 돌렸다. 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병상에 누워 내 딸의 육성으로 확인하고 말았다. 엄마가 죽는 게 우리 모두에게 해방이다. 그동안의 은근한 암시는 모두 오늘을 위한 전주곡이었다. 지은이는 이미 나를 버리기로 결정했고 단지 적당한 명분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병은 그녀에게 완벽한 핑계가 되어 주었다. 의사가 나가고 지은이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호흡을 조절하며 깊은 잠에 빠진 척 연기했다. 딸은 침대 곁으로 다가와 한참 동안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서늘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살았잖아요. 이제 그만 편히 가세요. 그 말은 내 혈관 속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친딸이 나의 죽음을 기원하고 있다. 늙고 병든 어미를 수발하는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 나의 죽음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 순간 나는 73 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심을 굳혔다. 지은이가 내가 사라지길 원한다고? 좋아, 사라져주지. 하지만 네가 바라는 방식, 네가 편해지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나는 너의 삶에서 깨끗이 증발해 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내 모든 자산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자신에게 생명을 준 사람을 짐짝 취급한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순종적인 엄마 김영자는 오늘부로 죽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의 사랑이나 동정도 구걸하지 않는 냉철하고 당당한 여자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밤이 깊어 딸이 돌아가고 병실에 홀로 남겨졌을 때 나는 머릿속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연극을 시작했다. 나는 실제보다 훨씬 더 아프고 쇠약한 척했다. 기침을 심하게 하고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 것처럼 손을 떨었다. 그러면서 이불 틈새로 실눈을 뜬 채 지은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예전에는 사랑이라는 필터로 보았기에 놓쳤던 것들이 차가운 이성의 눈으로 보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매일 병문안을 오긴 했지만 딸의 엉덩이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들썩거렸다. 내가 병원 밥이 너무 싱거워서 입맛이 없다라고 투정을 부릴 때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은 쉴 새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훑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바쁘게 움직였고 미간에는 숨길 수 없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3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은이가 고열에 시달리던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내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공장 관리자에게 고개를 숙였던 날들, 재혼하라는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고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던 세월들. 그 모든 희생의 결과가 고작 스마트폰을 보며 하품을 참는 딸의 모습이라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그것을 차가운 분노로 식혀 굳혔다. 나는 깨달았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성능 좋은 가전제품이나 무보수 가정부였을 뿐이다. 내가 그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는 동안 그들은 나의 헌신을 권리로 착각하고 있었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통화가 될 터였다. 수신이는 최 변호사였다. 남편 민석 씨와 막역했던 친구이자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상담해주던 오랜 지인이었다. 여보세요, 영자 씨? 이 밤중에 병원에서 무슨 일입니까?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나는 폐렴 이야기는 짧게 넘기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 변호사님,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서요. 5년 전
내가 살던 옛집 팔고 지금 지은이랑 사는 아파트 살 때 말이에요. 그 집 명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영자 씨,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영자 씨가 고집 부려서 단독 명의, 아니, 정확히는 영자 씨가 주 소유권자, 프라이머리, 오너로 등기하고 따님 부부는 공동 거주자로 올렸잖아요. 영자 씨 노후자금 보호해야 한다고 제가 강력하게 권하기도 했고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를 때렸다. 그랬다. 당시에는 그저 만약을 대비한 사소한 법적 절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종이 한 장이 내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그럼 변호사님, 내가 주 소유권자로서 그 집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나가달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최 변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전문가다운 차분한 어조로 설명해 주었다.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영자 씨 집입니다. 매매, 임대, 거주권 박탈 모두 영자 씨 권한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쫓아낼 수는 없지만 소유주가 실거주를 원하거나 독점적 사용을 원할 경우 통상적인 30일 정도의 예고 기간만 주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매달 주시던 생활비 지원도 법적 의무가 아니니 언제든 중단하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30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안도감과 비참함이 뒤섞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집에서 내 딸을 내보내기 위해 법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다음 날 지윤이는 병원 앞 편의점에서 급하게 산 듯한 싸구려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시들시들한 꽃잎처럼 딸의 표정에도 생기가 없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 의사 선생님이 언제 퇴원해도 된대? 나는 짐짓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쎄다.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없구나. 며칠 더 쉬어야 할 것 같아. 내 말에 지은이는 눈치를 살피더니 며칠 전부터 만지작거리던 카드를 꺼냈다. 엄마, 내가 엄마 방 좀 정리하다가 생각한 건데 엄마 퇴원하면 요양시설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내가 강남 근처에 진짜 좋은 실버타운을 알아봤거든. 호텔식 식사에 24시간 간호사도 있고 엄마 또래 친구들도 많아서 심심하지도 않고. 딸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기계처럼 매끄러웠다. 너를 위해서라는 포장지로 감쌌지만 그 속에는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라는 칼날이 들어있었다. 내 친딸이 나 몰래 엄마를 고려장 지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나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몸이 이렇게 안 좋으니 한번 생각해보마. 지은이가 안도하며 병실을 나가자마자 나는 다시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진행합시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혼자 지낼 잡고 조용한 아파트도 하나 알아봐 주세요. 보안 잘 되고 깨끗한 곳으로요. 그로부터 3일 뒤 손녀 민지와 손자 준호가 사위 성훈이와 함께 병문안을 왔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에 직접 만든 카드와 풍선을 들고 있었다. 15살 민지는 눈가가 촉촉해져서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썰렁해. 밥도 맛없고. 12살 준호도 제법 의젓하게 카드를 내밀었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사랑해요. 아이들의 온기의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이 아이들에게서 할머니를 뺏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때 사위 성훈이의 행동이 내 결심을 다시 굳게 만들었다. 그는 내 안부를 묻는 둥마는 둥 하더니 지은이와 소곤거리며 집안 구조 변경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방벽을 트면 서재가 훨씬 넓어질 텐데 이번 기회에 인테리어 견적 좀 받아볼까? 응, 엄마 퇴원하고 요양원 가시면 바로 공사 시작하자. 그들은 이미 나를
그 집에서 지운 지 오래였다. 손주들의 사랑은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딸 내외에게 나는 공간만 차지하는 불필요한 가구에 불과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나는 부산에 사는 여동생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1년 넘게 연락을 못했지만 피는 물보다 진했다. 내 계획을 들은 영숙이는 수화기 너머로 통곡하다시피 했다. 언니, 드디어 정신 차렸네. 내가 저번에 서울 갔을 때 말했잖아. 조카 걔네들 언니를 무슨 입주 가정부 취급하더라니까. 언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잘 생각했어.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 퇴원 전날 밤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최 변호사는 내 명의의 통장과 인감, 집 문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퇴거 통보서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고 했다. 나는 새롭게 이사할 아파트 계약도 마쳤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햇볕이 잘 드는 아담한 오피스텔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것이다. 퇴원하는 날 아침 지은이가 데리러 왔다. 그녀는 내 짐가방을 챙기며 짐짓 밝은 척 떠들었다. 엄마, 집에 가면 푹 쉬어. 내가 곰국도 끓여놨고 방 환기도 시켜놨어. 아, 그리고 그 실버타운 팸플릿 식탁 위에 뒀으니까 한번 봐봐.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거리였지만 오늘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과거의 나는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힌 희생자였지만 오늘의 나는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곧장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방에 들어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책상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서류 정리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 내 물건을 뒤진 흔적이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내 통장 몇 개와 도장이 들려 있었다. 지은이는 나를 보고 당황하더니 이내 뻔뻔한 미소를 지었다. 아, 엄마, 왔어? 내가 엄마 중요 서류들 좀 정리해 주려고. 엄마 이제 몸도 안 좋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런 건 자식인 내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혹시나 급한 일 생길 수도 있고. 그 순간 나는 딸의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었다. 나를 금치산자나 판단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몰아 내 재산과 집을 법적으로 가로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효녀라는 가면을 쓰고 내 등 뒤에 칼을 꽂으려던 계획.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꾹 눌러 담았다. 그래, 고맙구나. 피곤하니 좀 쉬어야겠다. 나가보렴. 지은이가 나가자마자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변호사님, 계획을 앞당겨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서늘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내일 아침 이 집의 식탁에는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폭발은 지은이가 평생 쌓아온 안락한 성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김영자의 화려한 반격, 그 서막일 뿐이다.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다. 서울의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고 푸르렀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우리 집 식탁 위의 감도는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였다. 이것이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차리는 마지막 조찬임을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지은이는 습관처럼 식탁에 앉아 기계적으로 밥을 떠넣으며 남편 도시락을 챙겼고 사위 성훈이는 한 손에 샌드위치를 다른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든 채 뉴스 기사를 훑고 있었다. 손녀 민지는 수학 시험 걱정에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손자 준호는 역사 교과서가 없어졌다며 투덜거렸다.
아, 진짜. 엄마, 내 책 못 봤어? 네가 어제 거실에 뒀잖아. 잘 좀 찾아봐. 시끌벅적한 아침 풍경 속에 나는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밥솥 옆에 서 있는 투명 인간. 필요할 때만 버튼을 눌러 작동시키는 가전제품과 다를 바 없었다. 아무도 내 눈을 바라보며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다. 나는 묵묵히 그들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이 무심하고 오만한 일상을 기억 속에 박제해 두기 위해서였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정리할 때쯤 지은이가 립스틱을 바르며 무심하게 툭 던졌다. 엄마, 나 오늘 좀 늦을 거야. 그 요양원 원장님이랑 약속 잡았거든. 시설도 둘러보고 상담도 좀 받으려고. 거기 정원이 그렇게 예쁘대. 엄마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나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알았다. 오늘은 집에서 푹 쉬고 있으마. 내가 하지 않은 말은 이것이었다. 그래, 오늘은 정말로 쉬는 날이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상상하는 그런 휴식은 아닐 거란다. 오늘은 김영자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내 인생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는 첫날이니까. 가족들이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현관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집 안에는 적막만이 감돌았다. 나는 이 넓고 화려한 아파트를 천천히 걸어보았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산 집, 손주들과 함께 뒹굴며 웃었던 거실, 수천 번의 밥상을 차려냈던 주방, 내가 정성껏 가꾼 베란다의 화분들,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이제야 분명히 깨달았다. 이곳은 단 한 번도 진정한 나의 집인 적이 없었다. 이곳은 내가 쓸모가 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만 체류가 허락된 고용된 공간이었을 뿐이다. 오전 9시 정각,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다. 약속한 대로 최 변호사가 비서와 증인 2명을 개동하고 나타났다. 그의 서류 가방 안에는 이 집의 운명을 바꿀 핵폭탄급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최 변호사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차례대로 펼쳐 놓았다. 은행 이체 신청서, 지은이와 성훈이 앞으로 보내는 퇴거 통보서, 내 부동산 소유권을 확정하는 법정 문서, 그리고 내가 이사갈 오피스텔의 임대 계약서까지. 영자 씨, 최 변호사가 뿔테 안경 너머로 진지한 눈빛을 보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 이 서류들의 도장을 찍고 통보서를 발송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님과 사위부는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가족 간의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펜을 쥐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득 민지와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우리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알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지난 세월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발목을 잡았다. 내가 너무 모진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지은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다. 엄마가 죽는 게 우리 모두에게 해방이야. 그리고 어제 내 방을 뒤지며 재산을 가로채려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 나를 늙은 짐짝 취급하며 요양원으로 보내려던 계획들이 떠올랐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지난 몇 달간 내보이지 않았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변호사님, 저는 아주 확실합니다. 내 딸은 이미 나를 죽은 사람, 아니 처리해야 할 폐기물 취급을 했어요. 이제 엄마를 쓰레기처럼 버리려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줄 겁니다. 진행하세요. 그 후 2시간 동안 나는 내 인생을 되찾는 서류들에 서명했다. 붉은 인주가 찍힐 때마다 내 가슴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첫 번째는 돈이었다. 지은이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의 잔고를 전액 내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그 돈은 내가 만약을 대비해 모아둔 비상금이자 내 피와 땀이었다. 그들은 그 돈을 자신들의 것처럼 여겼겠지만 이제 그 돈은 내 독립 자금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집이었다. 등기부등본상 주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 아파트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초기 자금을 영자 씨가 댔다는 증빙이 명확하고 명의도 확실하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증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 바로 퇴거 통보서였다. 귀하들은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 주십시오.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 위력은 엄청났다. 그들이 이 집에서 누리던 안락한 삶에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것이었으니까.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기로 했다. 옷 몇 벌, 가족 사진 앨범, 즐겨 읽던 책 몇 권, 그리고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갈 것이다. 나는 야반도 주하는 폐잔병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버리고 떠나는 여행자였으니까. 짐을 정리하던 중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50여 년 전 남편 민석 씨가 연애 시절 보내준 편지들이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를 펼쳐 읽다가 한 구절에서 시선이 멈췄다. 영자 씨, 나는 당신의 그 강인한 내면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부당한 대우에 결코 무릎 꿇지 않는 여장부니까요. 코끝이 찡해져 왔다. 민석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스스로 억눌러왔던 내 진짜 모습을. 지난 5년 동안 나는 딸의 눈치를 보느라 그림자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민석 씨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당당한 김영자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지켜봐줘. 오후 2시 이삿짐 센터 트럭 대신 콜택시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다. 나는 단출한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지은이와 성훈이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였다. 사랑하는 지은, 성훈에게. 깊은 고민 끝에 나는 독립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단다. 나는 이 집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나는 집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 너희는 30일 이내에 다른 거처를 마련해서 나가주길 바란다. 이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법적 서류와 변호사 연락처를 동봉하니 확인해라.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무적이고 단호하게 썼다. 구구절절한 원망이나 분노를 적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사치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쪽지 하나를 더 남겼다. 우리 손주들을 위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민지, 준호야. 할머니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이건 너희 잘못이 절대 아니야. 할머니가 행복해지기 위해 잠시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해 주렴. 언제든 할머니 새 집으로 놀러 오너라. 어른들에게도 때로는 용기 있는 변화가 필요하단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1층을 향해 내려갈수록 내 가슴을 짓누르던 납덩이 같은 무게감도 함께 사라져갔다. 택시가 강남의 빌딩 숲을 지나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게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딸의 허락을 기다리거나 사위의 눈치를 보며 사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김영자다. 73, 건강하고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무엇보다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들을 내칠 용기가 있는 여자다.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은 완벽했다. 남향이라 채광이 좋았고 인테리어는 심플하고 우아했다. 경비원은 친절했고 1층 로비에서 마주친 이웃 노인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다. 짐을 풀고 베란다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마셨다. 평생 마셔온 커피였지만 오늘따라 그 향이 유난히 깊고 그윽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아마 지금쯤 지은이가 집에 도착해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식탁 위에 올려둔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딸이라는 2글자가 선명하게 떴다. 벨소리가 끊어지고 다시 울리기를 반복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시간이다. 전화벨 소리는 마치 비명처럼 적막한 오피스텔의 공기를 찢어발겼다. 나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지은이의 날카로운 고성이 고막을 때렸다.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편지는 뭐고 변호사는 또 뭐야? 지금 어디야? 성훈 씨랑 나랑 지금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애들은 겁먹어서 울고불고 난린데 엄마는 지금 제정신이야? 지은이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당장이라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며 꼬리를 내렸을 것이다. 딸의 큰 소리에 주눅들어 벌벌 떨던 그 늙은이는 이제 없다. 나는 내 자신조차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은아,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편지에 쓴 그대로야. 나는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로 했다. 너희에게 준 30일. 그건 빈말이 아니니 서둘러 집을 비우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엄마, 지은이가 악을 쓰듯 소리쳤다. 거긴 우리 집이야. 우리가 5년이나 살았던 집이라고. 애들이 거기서 컸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를 남보다 못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엄마 진짜 치매 온 거 아니야?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요양원에 감금하고 짐짝처럼 내다 버리려던 아이가 이제 와서 가족을 운운하며 우리 집이라고 울부짖다니.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는 꼴이 우스웠다. 지은아. 나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가 병원에서 자는 줄 알았을 때 네가 의사 선생님한테 했던 말 내가 다 들었다. 수화기 너머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씩씩거리던 거친 숨소리마저 멈췄다. 엄마가 죽는 게 우리 모두에게 해방이라고 했지. 내가 없어져야 너희 일상이 편해진다고 했잖아. 그리고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내가 내 서류 뒤지면서 무슨 생각했는지도 다 안다.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서 재산 가로채려고 했지. 너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짐 아주 확실하게 덜어주려는 거다. 고맙지 않니? 지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가장 추악한 속내를 들켰다는 충격,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공포가 전해져 왔다. 잠시 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건 오해야. 내가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어서. 홧김에 변명은 필요 없다. 나는 단칼에 잘랐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너희 집 가구처럼 살았다. 밥 해주는 기계, 청소해주는 로봇, 그리고 투명인간. 너희가 내 존재를 무시하고 늙었다고 구박하고 내 노후 자금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써도 참았다. 가족이니까, 내 딸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내 돈으로 내 인생 살 거다. 더 이상 너희를 위해 내 존엄을 팔지 않을 거야. 전화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지은이는 울면서 애원했다가 손주들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했다가 온갖 감정적인 회유와 협박을 쏟아냈다. 하지만 나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병실에서 시작된 나의 탈박 꿈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딸의 사랑을 구걸하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완벽한 고요함이었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벅찬 해방감이 밀려왔다. 김영자는 드디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 후 3일 동안 내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지은이는 붕괴된 멘탈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울부짖었고 사위 성훈이는 점잖은 척하며 어머님,
가족끼리 대화로 푸시죠라며 회유하려 들었다. 그들은 나를 가족을 파괴하는 이기적인 노인으로 몰아세우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했다. 예전 같으면 그 가스라이팅에 넘어갔겠지만 이제 나는 그들의 뻔한 수작이 훤히 보였다. 4일째 되던 날 아침 누군가 현관문을 급하게 두드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지은이가 서 있었다. 퉁퉁 부은 눈에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그 옆에는 잔뜩 주눅든 표정의 민지와 준호가 서 있었다. 손주들을 앞세워 오다니 비겁하기 짝이 없었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이것은 지은이의 마지막 발악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고 현관에 세워두었다. 무슨 일이니? 나의 차가운 태도에 지은이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엄마, 제발 문전박대하지 말고 이야기 좀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잘할 수 있잖아. 엄마 방 제일 큰 안방으로 바꿔줄게. 엄마 좋아하는 대형 TV도 사드리고 민지랑 준호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잖아. 지은이는 아이들의 등을 떠밀었다. 민지가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집에 와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이상해. 할머니가 해주던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엄마가 다 오해라고 했어. 준호도 겁에 질린 눈망울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우리 이제 안 사랑해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그 천진난만한 질문이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잠시 휘청거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식탁에 앉혀 물 한 잔씩을 따라 주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잔인한 순간이 될 터였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말해야 했고 딸의 감정적인 인질극에 굴복해서도 안 되었다. 민지야, 준호야. 나는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너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한단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어른들은 때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 지은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엄마,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냥 돌아온다고만 해. 내가 다 잘할게. 요양원 얘기도 다시는 안 꺼낼게. 나는 지은이를 노려보았다. 지은아, 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했던 말, 아이들 앞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니? 지은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네가 그랬지. 내가 죽는 게 모두에게 해방이라고. 죽어서 사라져 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지와 준호가 충격받은 얼굴로 엄마를 쳐다보았다. 아이들도 이제 알게 된 것이다. 할머니가 왜 집을 나갔는지. 이것은 단순한 노인네의 투정이 아니라 배신당한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엄마, 진짜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죽으라고 했어.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준호마저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건 너무 심했어. 할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자식들에게 치부를 들킨 지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하지만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성훈 씨, 지난달에 회사 잘렸단 말이야. 우리 지금 돈 한 푼도 없어. 나는 귀를 의심했다. 사위가 실직했다고. 언제 잘렸는데. 6주 됐어. 퇴직금도 빚 갚는데 다 들어갔고 강남지사 철수하면서 정리해고 당했는데 대출 이자에 애들 학원비에 내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들이 나를 급하게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건 단순한 귀찮음 때문만이 아니었다. 집과 내 연금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사위의 실직 사실을 숨긴 채 그들은 내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뒤로는 나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불효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기였다.
김지은.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너희는 지난 6주 동안 멀쩡한 척 연기하면서 내 돈을 받았었어. 그러면서 뒤로는 나를 고려장 지내고 내 재산을 꿀꺽할 계획을 세웠고, 이건 불효가 아니라 폐륜이고 사기다. 현관 쪽에 서 있던 사위 성훈이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저희는 장모님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린 겁니다. 좋은 시설로 모시는 게 걱정.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요양원에 가두는 게 걱정이냐? 너희는 내 병을 기회로 삼았어. 짐 덩어리 장모 치워버리고 후견인 자격 얻어서 재산 챙기려고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민지가 내 손을 잡고 울먹였다. 할머니, 엄마가 진짜 반성하면 용서해주면 안 돼? 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아가, 세상에는 말 한마디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단다. 할머니는 이제 너희 엄마 아빠를 믿을 수가 없어. 매일매일 내가 짐이 되지는 않을까. 눈치 보며 사는 지옥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단다. 그럼 우리 여기 놀러 와도 돼요? 준호가 물었다. 그럼 당연하지. 여긴 언제나 너희 집이야. 할머니는 너희가 오는 건 언제든 환영이다. 단지 할머니가 이제는 할머니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는 것만 이해해다오. 지은이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엄마, 돈 때문이면 우리가 월세 낼게. 각서도 쓸게. 제발 집만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존엄의 문제다. 너희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쓰다 버리는 소모품 취급했어. 기회를 달라고? 늦었다. 나는 혼자 사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구나. 왜 내가 이 행복을 포기하고 다시 그 감옥으로 들어가야 하니? 2시간의 긴 실랑이 끝에 지은이와 성훈이는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갔다. 30일이라는 기한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최후 통첩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표정이었다. 아이들은 자주 놀러 오겠다고 약속했고, 지은이는 절망에 빠진 얼굴로, 성훈이는 현실적인 생계 걱정에 찌든 얼굴로 내 집을 나섰다. 그 후 3주 동안 들려온 소식은 처참했다. 그들은 부랴부랴 짐을 싸서 경기도 외곽의 낡고 좁은 빌라로 이사를 했다고 했다. 성훈이는 연봉이 절반이나 깎인 중소기업에 겨우 취직했고, 지은이는 이사 비용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더 받았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고소해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이것은 인과응보.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것이 아닌 자원의 기생에 살아왔고, 이제야 비로소 냉혹한 현실 세계로 쫓겨난 것뿐이었다. 퇴거기한 이틀 전, 지은이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다. 엄마, 내일 짐 다 빼요.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은아, 부디 새 삶을 잘 꾸려나가길 바란다. 이번 일을 계기로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구나. 용서 해주는 거야? 용서한다는 게 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뜻도 아니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게 나 자신을 해치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그것이 모녀로서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30일째 되는 날 아침, 이삿짐 트럭이 내 명의의 아파트를 완전히 비우는 것을 확인했다. 텅 빈 집을 보며 나는 슬픔 대신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김영자는 드디어 완전히 자유가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어느덧 옷깃을 여미게 하는 늦가을로 접어들었다. 창밖의 가로수는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었지만 내 인생의 봄날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만 같았다. 나는 매일 아침 작은 오피스텔에서 눈을 뜬다. 알람 소리에 놀라 깨는 것이 아니라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내 볼을 간지럽히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는 것이다. 집안 가득 퍼지는 그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베란다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친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아침.
어머니, 밥 안 하세요? 라고 재촉하는 소리도, 설거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라는 짜증 섞인 불평도 없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삶. 이토록 사소하고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달콤한 자유였는지. 나는 73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나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취향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중이다. 트로트가 아닌 클래식 라디오를 틀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매콤한 코다리찜을 해먹는다. 거실 벽면은 더 이상 남들이 보기에 좋은 명화 그림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민석 씨와의 흑백 사진, 그리고 손주들이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들로 채워졌다. 이곳은 온전히 나, 김영자의 공간이다. 딸 지은이와의 연락은 뜸해졌다. 한 달에 한두 번 손주들의 안부를 전하는 짧은 통화가 전부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고 했다. 그들은 경기도 외곽의 좁은 빌라에서 살고 있다. 관리비가 비싼 아파트 생활은 청산했고 자가용도 팔아버렸다. 입주 도우미는커녕 지은이 자신이 퇴근 후 집에 와서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해야 했다. 아이들은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을 갔고 학원도 대폭 줄였다고 한다. 엄마, 요즘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 마트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싼지. 가끔 지은이가 전화로 하소연할 때가 있다. 예전 같으면 당장 쌈짓돈이라도 송금해 주거나 반찬이라도 싸들고 달려갔겠지만 지금의 나는 담담하게 대꾸한다. 그래, 사는 게 원래 만만치 않단다. 다들 그렇게 산다. 너희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라. 나는 그들의 고생을 보며 고소해하거나 쾌재를 부르지 않는다. 다만 안도할 뿐이다.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기생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그들이 진작 이수했어야 할 인생의 필수 과목이었다. 가장 행복한 변화는 손주들과의 관계다. 민지와 준호는 주말마다 내 오피스텔로 놀러온다. 예전처럼 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집안의 냉랭한 공기에 숨죽일 필요가 없으니 아이들의 표정도 훨씬 밝아졌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나란히 서서 만두를 빚거나 김밥을 싼다. 거실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옛날 영화를 보며 낄낄거리기도 한다. 그곳에는 어떤 조건이나 긴장감도 없다. 오직 할머니와 손주들 사이에 따뜻한 정만이 흐를 뿐이다. 어느 날 부쩍 성숙해진 16살 민지가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할머니, 나 사실 그때 할머니가 집 나간다고 했을 때 좀 놀랐었어. 근데 지금은 할머니가 진짜 멋있어 보여.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할머니처럼 내 인생 당당하게 살 거야. 아무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그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나의 결단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을 지키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12살 준호도 입가에 짜장면 소스를 잔뜩 묻힌 채 해실거렸다. 할머니, 요즘은 얼굴이 폈어. 예전에는 맨날 찌푸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웃어. 아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 화려한 아파트에서 얼마나 불행하고 외로웠는지를. 지난주 일요일 부산에 사는 동생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막내 조카가 결혼을 한다고 했다. 언니, 이번에 꼭 와야 해. 내가 사돈댁한테 우리 언니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혼자서도 꼿꼿하고 우아하게 사시는 우리 집안의 큰 어른이라고. 언니가 와서 혼주석 옆자리 좀 빛내줘. 우리 언니가 내 정신적 지주잖아. 영숙이의 들뜬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집안의 큰 어른, 존경하는 언니, 잊고 살았던 호칭이었다. 누군가의 짐짝 취급을 받던 내가 다시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그것은 내 영혼에 따뜻한 불을 지피는 것 같았다. 손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아이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와, 우리 할머니 부산 가는 거야? 할머니, 제일 예쁜 옷 입고 가서 기죽지 말고 뽐내고 와.
사진 찍어서 꼭 보내주고 누군가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사람을 이토록 빛나게 만든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출발하기 전날 밤 나는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다. 백화점에 가서 큰맘 먹고 산 짙은 보라색 원피스를 꺼내고 굽이 적당한 구두를 닦았다. 가방에 짐을 챙겨 넣는 손길 하나하나에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여행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축제였다. 짐 정리를 마치고 베란다로 나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밤. 불과 반년 전 병원 침대에서 죽은 듯 누워 딸의 저주를 듣던 늙은 노파는 이제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부당한 대우를 거부할 줄 아는 단단한 여자가 서 있었다. 물론 혼자 사는 밤이 가끔은 외롭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스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린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든다. 내가 선택한 이 고독이 타인의 경멸 속에 방치된 삶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와 아끼는 가죽 노트에 만년필로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73. 나는 비로소 배웠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며 자존심을 버려가며 구걸하는 사랑은 가짜다. 때로는 가장 큰 자기애, 지지아이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과감히 떠나는 것이다. 노트를 덮으며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향해 빙긋 웃어 보였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 복수란 꼭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보란 듯이 잘 사는 것, 나를 버린 사람들이 배 아파할 만큼 내 삶을 그 누구보다 찬란하고 즐겁게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다. 내일 부산행 KTX에 오르면 나는 창밖 풍경을 보며 또 다른 꿈을 꿀 것이다. 내 인생의 황혼은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붉은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